자, 우리가 이제 1, 2교시에서 대중문화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심리학적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인문학적, 심리학적, 또 예술적인 그러한 그 영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그냥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알고 보면 대중문화를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대중문화 뭐 100배 재밌게 읽기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눈이 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데 많은 눈이 열리고 보다 풍요로운 관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1, 2교시에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이제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지겨울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교시만 가지고 이제 좀 짧게 교재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다 우리 수업하고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주제들이기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73페이지부터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마음의 진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 제목이 정상인이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책을 잠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진단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말은 어떤 키와 가슴 둘레, 몸무게, 뭐 이런 혈액 소견이 정상이라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정상인가? 의사들도 그 판단을 내리기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몇 가지 뭐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그 질문지라든지 뭐 몇 가지 의료 장비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74페이지에 위에 보면 정신과에 와서 주로 이제 하는 과정, 진찰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문진을 통해서 문진이라는 것은 질문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의사가 질문을 던지거나 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사, 성격, 가족 환경 뭐 또 왜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딴 사람들이 말했는지 그 발언 동기들 이런 것들을 쭉 듣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찰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우선 뇌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뇌신경을.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이 사람이 뭐 발작을 일으킨다 했을 때 그게 신경증적인 발작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컴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발작을 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뇌신경 자체에 뭐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뇌파 중에 어떤 서파 천천히 흐른다는 뜻이에요. 네,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그런 어떤 파장이 있다든지 이런 뇌기능에 장애가 있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뇌파 검사, 뭐 뇌 MRI 이런 걸 찍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뭐 이렇게 임상 심리 검사, 뭐 MMPI라든지 그런 심리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밑에 좀 보면 74페이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거를 구별하기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상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어딘가에 건강한 정신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N번방 사건이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조주빈 박사라고 그러죠. 여성을 성착취물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유포한 죄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정말 어떤 악마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죠. 봉사 이렇게 다른 이제 복지단체 같은 데 가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대학 다닐 때 편집국 학보사 편집국 이제 국장할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도 잘했고 그런 학생이에요. 학생이었었죠. 근데 그 안에 그런 놀랄만한 것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아무도 예상 못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과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거 그냥 뭐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다 레즈비언 이제 동성애자로 보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75페이지 위에 보면 정상이란 완전 무게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식이라고 하는 것. 병식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상이냐 이상이냐 유일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병 걸렸다는 건 절대로 병식을 모릅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정신질환인가 75페이지 계속 보면 고대 그리스학에서는 흥분하는 광증, 마니아, 우울한 광증, 멜랑콜리아. 멜랑콜리 그러면 이제 우울한 이런 뜻이죠. 정신착란, 프렌티스 이런 세 가지와 더불어서 심적 원인에 의한 시민성 신체장애. 고대에도 벌써 이 정도는 이렇게 분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76페이지 보세요.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정신질환의 숫자도 늘었고 19세기 서양 의학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신경증, 노이로제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이로제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상세하게 제일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인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병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보통 어느 정도는 그런 노이로제적인 증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뉴라시스라 그러는데 독일어 발음으로 이제 노이로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중간쯤 보면요, 이제 전 세계 어떤 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분류하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국제질병분류 ICD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고, 미국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DSM이라고 하는 진단적 통계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했고, 유럽에서는 AMDP라는 통일된 어떤 정신의학 기록 체계 이 두툼한 책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정신질환을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은 DSM, 미국에서 쓰는 DSM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DSM-5까지 이렇게 시리즈가 나왔어요. 예. 그걸 이제 보는 거고, 또 상세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보시면 현재 이제 질환명으로 표시될 수 있는 병이 대략 한 150개 정도 그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신질환이 고대에는 10개 정도이던 것이 점차 늘어서 40년 전에는 73개, 최근에는 150개라면 사회가 복잡해져서 질병의 숫자가 늘어난 것인가, 연구를 통해 세부 분류를 많이 한 탓인가, 두 가지 다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람이 먹는 것도 이제 몸에 해로운 것들을 이렇게 화학 첨가물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뇌신경 쪽이라든지 신경계통의 병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세분화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중간쯤에 보세요. 77페이지.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분류하는 방법도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병과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였지만 생물학적 연구가 활발해져서 신체와 정신의 한계가 모호해지자 그 경계를 없애고 모든 질환을
무슨 장애라고 부르게 되었다. disorder. 장애는 disorder라고 해가지고 order는 질서지요. dis 그러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질서. 이런 의미에서 disorder 이제 뭐 이렇게 정신장애, 뭐 시민성 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라는 말을 붙이는 걸 이제 주로 통일해서 씁니다. 77페이지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병증이 있고 현재의 분류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바탕에서 조사 연구하여 합의한 최선의 분류인 것이다. 저자 개인의 입장으로는 정신질환의 종류가 줄어들고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의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번에 이제 신천지 사이비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종교가 만약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점점 갈수록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찾아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져야 그 종교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구원의 길을 다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종교에 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종교기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어떤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염원도 많이 있지만 종교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의 구원으로 제대로 못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번에 터진 그러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는커녕 그냥 무지와 악의 구렁텅이로 사람들 빠뜨리는 거죠. 기업일 뿐이에요.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돈벌이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정신질환 분류를 이렇게 보는데 78페이지에 밑에 보면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부류로 볼 수 있어요. 7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10가지 분류를 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정신질환. 분명히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생기는 뭐 간질 발작이라든지 이런 뇌신경 계통에 오는 분명히 관찰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병은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도 많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의학자들이 뇌와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0% 뇌와 관련돼 있다라고 또 말을 못합니다. 아직 이거는 그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뇌에 분명한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연구 중인 정신병. 여기에는 뭐 정신분열증,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란 말이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신경증 다음으로 좀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망상장애, 기분장애 이런 것처럼 정신병의 이제 분류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신경증, 주로 이제 어떤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신경증과 그 외에 뭐 인격장애, 정신지체장애, 알코올 중독과 의존 이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분류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놓으면 편해요. 뇌에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신병이냐, 그 다음에 신경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세요.
자, 7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정신병은 정신질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환각 증상, 망상 등이 나타나고 자기가 병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현실 왜곡이 심한 장애, 이걸 말해요. 병식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정신병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신경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신경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신경증은 정신병보다는 증세가 가볍고 자기가 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뭐 대체로 정상적으로 합니다. 좀 불편하고 나한테 불편하고 남한테 불편을 좀 끼쳐서 그렇지. 그걸 신경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증세를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신경증이란 말이 뇌신경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병이 정신하고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신경과 관련성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장애. 인격장애는 타고난 어떤 성격상의 이상이나 아주 이런 시기부터 성격의 왜곡이 있는 경우, 이런 어떤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신질환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 정신병 이외에도 수많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정신병 그러면 그걸로 다 포함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수많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벼운 정신질환, 예를 들면 시민성 소화불량, 수면장애, 적응장애 등에 걸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기 들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걸 특별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도 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이런 신경증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보면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이 정신과라는 말을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말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정신과에 가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정신과에 가야 되느냐 반발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정신의학회에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과거의 정신과, 현재 정신건강의학과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정신과 그러면 정신병을 연상하고 정신병 하면 어떤 광기, 미쳐 날뛰는 광기와 불치의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그 때문에 이제 바꾼 거죠. 서양에서도 한 100년 전쯤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아직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8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82페이지. 왜 이제 정신과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신과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쇠로된 테두리 같은 거 두르고 전극 같은 거 꼽아가지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검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영화 나오죠, 그죠? 그런 거는 1950년대 후반 그때까지 이제 어떤 전기 충격요법이라든지 아직 정신과의 그런 약들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 이제 치료 방법들이 좀 무시무시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신과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조금 무서운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정신과 약들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염려하는 것처럼 중독성이라든지 중독성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치료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정신적인 문제는 약으로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참 있긴 있습니다. 약은 정신과 약의 많은 부분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 증상을 이렇게 덮어두고 삶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에서 이제 약이 잘 발달돼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그 뒤에 정온제라는 것은 신경안정제예요. 또 항우울제, 이런 각종 새로운 약이 도입되고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젊은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학설과 약들이 도입되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한국 정신의학이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좀 벗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현대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가장 오해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신경이라는 글자다. 지금도 병원 가면 신경정신과, 뭐 정신과에 가야 되나, 뭐 신경과에 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영향이 이제 왜 그래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경과, 신경내과, 신경외과 뭐 이런 이야기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유럽 정신의학은 모든 정신장애의 원인을 뇌신경계의 기질적 변화 때문이라고 믿고 신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이것이 그대로 당시에 일본 정신의학계에 전해지고 그 습관이 학술용어나 일상용어로 많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일본 의학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84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 조금 자 85페이지 보시면 밑에 정신건강의학의 특성과 치료진 나옵니다. 정신작용은 뇌의 생리작용만으로는 모두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의학을 하려면 임상의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생물학 분야 외에도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 문학, 예술의 분야에 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적용되는 심리학 등 인문, 사회과학, 교육도 의학의 목적, 즉 병으로부터의 해방과 건강의 유지,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순수한 인문, 사회과학, 이론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시각, 사물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BTS 가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심리적 내용물들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어떤 뭐 의학적인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심리 치료를 위해서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0페이지 쭉 넘어가서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내용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환자의 치료와 가족의 관심. 특히나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그 가족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의 여부가 크게 결정이 됩니다. 의사의 약이나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 의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치료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바탕이 그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신경을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치료가 잘 되고 못 되고가 크게 좌우돼요. 여기 90페이지 밑에 보면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말랑말랑하고 아직 이게 굳게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 가정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전에 그 환경 그대로 있다 그러면 또 전염병처럼 이번에 코로나도 확진받고 나서
치료되고 나가지고 다시 재확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신경증을 하고 노이로제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주된 관심사가 이제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심리 치료 했던 걸 실사례를 들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이 그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교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이로제에 대해 신경증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이거는 한 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2주나 뭐 3주나 오랫동안 제일 중요하고 제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이고 또 나 자신을 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노이로제의 고통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